안녕하세요. 인코어랩TV 김승철입니다. 가을의 절정인 이때에 제가 지금 타게 된 차는요 23년형으로 연식이 바뀌면서 약간의 개선이 된 아이오닉5의 H트랙 모델입니다. 이 차를 먼저 일상 상황에서 주행했을 때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년형으로 되면서 바뀐 것들이 좀 중요한 게 있죠. 배터리 용량이 커졌습니다. 72kWh에서 77kWh로, 그래서 원래 77이었던 기아 EV6나 제네시스 GV60와 똑같아졌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네, 그리고 이 차는 그 배터리 컨디셔닝이 새로 들어갔죠. 그래서 겨울철에 목적지를 충전소로 해놓고 이동할 때 그때 배터리 온도를 높여가지고 충전소에 도착했을 때 배터리의 충전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기능을 새롭게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양재천로를 가고 있는데요, 밖에 풍경이 상당히 멋집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올해 봄에도 22년형 아이오닉5 사륜을 탔었는데요, 그때와 좀 차이라고 한다면 옵션상으로, 네, 얘는 아주 풀옵션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아닌 일반 미러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무엇보다 아이오닉5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비전 루프가 없어요. 그래서 막힌 지붕으로 되어 있는, 네, 그런 사양입니다. 그리고 이 차에 지금 타고 있는 차의 외관 색깔은 23년형 되면서 새롭게 추가가 된 아틀라스 그레이의 무광 색깔이고요. 그리고 실내는, 네, 전에 탄 차로 그랬었던 것 같은데 다크 페블 그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내에서 주행을 할 때에는 이 바퀴가 요철에 닿으면서 일으키는 그런 공명음 이외에는, 네, 소음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이거는 전에 22년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도 앞에 이제 혼을 올리는 이 혼 패드에 H 대신에 점이 4개가 있죠. 아이오닉 6는 여기에다가 이제 조명을 집어넣었었는데요, 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이것도 언젠가는 또 바뀌지 않겠습니까? 연식 변경이 되면서,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속도가 낮은 시내에서 주행을 할 때에는요 굉장히 쾌적합니다. 지금 외기 온도가 15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조장치 설정을 22도로 맞춰 놨는데요, 지금 여기 히트자에, 그러니까 난방을 작동시킨다는 그 버튼에 색깔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끄려고 하면은 오토 표시가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15도 정도의 외기 온도에서는, 네, 이렇게 히터가 작동하도록 공조장치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놓을 때에는. 근데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여름철에 에어컨을 켜는 것보다 겨울철에 히터를 켜는 게 더 전기의 소모량이 많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 히트를 끄면요, 지금 히터를 작동할 때는 43%의 배터리로 187kg라고 나오는데요, 이걸 끄면은 192kg로, 네, 소폭 올라가죠. 한 5, 6km 정도 주행거리 차이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표시상으로는. 네, 이렇게 요철을 넘고 과속방지턱 넘고 할 때는요 큰 차입니다. 큰 차. 네. 와, GSF가 지나갔어요. 렉서스. 진짜 보기 힘든 차인데, 이 정말 차 안에 탄 사람으로 하여금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평화를 일으키는, 네, 그런 주행 감각입니다. 이 시내에서 주행을 할 때는요. 네, 그리고 아이오닉 6는 그 EV 성능 튠업이라는 게 생겼었잖아요. 이렇게 마이드라이브라는 모드를 통해 가지고 뭐 가속 반응 뭐 이런 것들을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었는데, 아이오닉 5는 아직까지는 그걸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를 가더라도 여기에서 만질 수 있는 것은 이 브레이크 모드 노말이냐 스포츠냐 그렇게 바꾸는 것 외에는 제조사가 정해놓은 이런 에코, 노말, 스포츠 주행 모드 이외에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이 기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상한 게, 왜 에코 모드인데도 앞바퀴에 동력이 계속 연결돼 있지? 이 출발 직후에만 잠깐 사륜으로 썼다가 후륜으로 바꾸던 차였는데, 네, 그 이유는 저의 손에 있었죠. 아이페달 모드로 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회생제동을 레벨 3까지, 그러니까 0, 1, 2, 3 레벨 3까지 놓을 때는 최대한 후륜 구동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멈춰있던 차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때 기억으로는 한 30km 정도까지는 사륜을 유지했었는데, 그러니까 출발 직후에만 2개의 모터를 써서 넉넉한 가속력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지금 회생제동 레벨 3까지는 원페달 드라이빙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차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면 앞으로 조금씩 가죠. 크리핑을 일으키죠. 정말 이 주행 중에 소음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네. 이 옆에 그 4개의 도어까지 다 이중 접합 차음 유리를 썼죠. 그래서 이 타이어 구르는 소리만 간드러지게 날 뿐입니다. 지금 주행할 때는요. 22년형 아이오닉5 사륜은 분명히 출발해서 30km까지 사륜 상태가 유지되다가 그 다음에 앞에 동력이 풀렸었거든요. 근데 출력이 올라간 23년형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이제 출발하죠. 그게 좀 낮아졌습니다. 25km에서 네, 앞에 동력을 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오닉 6도 그랬었거든요. 얼마 전에 리뷰했던.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런 세팅의 차이가 있는 건지, 만약에 있다면은 아마도 차의 출력이 올라가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저의 착각인지, 네, 저의 착각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전에 리뷰했던 22년형 아이오닉5 사륜은 에코의 로트라도 출발해서 30km까지는 사륜 상태를 유지하고 그 넘으면 바로 이제 뒷바퀴로만 구동력이 갔었는데, 그 기준 속도를 이 배터리 용량이 올라가면서 출력도 같이 올라간 23년형은 5km 정도 좀 앞당겼다 하는 것이 좀 확인이 됩니다. 자, 잠시 뒤에 신호가 바뀌면 다시 한번 출발하면서 이 출발 직후에 사륜 상태가 2륜으로 바뀌는 기준 속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가봅니다. 지금은 또 딱 25에서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25에서 30 사이 어딘가에서 앞에 구동력을 빼는 것 같은데요. 네. 딱 25라고 말할 수는 또 없나 봐요. 네, 헷갈립니다, 저도. 네, 아이오닉5를 탈 때 이 차를 선택하신 분들이 가장 흐뭇해 하실 주행 상황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처럼 일정한 속도로 크루징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앞뒤 3m에 달하는 휠베이스와 그 다음에 2톤에 넘는 무게가, 그리고 이 낮은 무게 중심이 굉장히 편안한 주행 감각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노면 소음도 굉장히 잘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 소음이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노면 소음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시끄럽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은 차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차가 보여주는 이 서스펜션의 조율은 네, 아주 컴포트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불규칙한 노면이 일정 시간 계속될 때에는 좀 튄다는 느낌을 줄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 변화에 대해서 그거를 운전자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이 네, 아주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다 하는 점을 확인이 돼서 그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20인치 휠이어 가지고 네, 그럴 수는 있어요. 19인치는 요거보다는 좀 더 나았던 기억이거든요. 그런 점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이오닉5를 좀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운전을 해보니까 이 조향에서 운전자를 피곤하게 만드는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차로 유지 보조를 켜고 갈 때 좀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얘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조향의 위치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상태에서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타를 하려고 할 때 이 버틸려는 반발력이 크다 보니까는 운전자가 차로 유지 보조를 켜고 갈 때에는 이 두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가 차로 유지 보조를 켠 상태에서 주행을 할 때 이 조금씩의 보정을 하고자 할 때 두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 상태에서 차로 유지 보조를 끄고 이 차선 이탈 방지만 보조하게 만들고 타면, 그러면 이 스티어링의 무게도 그냥 다시 가벼워지고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걸 켜고 이렇게 하면 얘가 자기가 잡은 위치에서 고정하려는 힘이 좀 강하다 보니까는 운전자가 두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하는 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짧은 턴 위주의 와인딩 로드에서 좀 타 보니까요, 이 비전 루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꽤 있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탔던 차들은 비전 루프가 다 있었는데요, 이 차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차의 좀 키가
그 비전 루프가 없음을 통해 가지고 좀 많이 상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달리기 용도로 이 차를 선택하실 분은 거의 안 계시겠지만, 근데 특히 이런 뭐 코너링 이런 거를 좀 많이 중시하시는 그런 분이라면은 비전 루프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조금 운동성을 희생하더라도 비전 루프를 넣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아이오닉 5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차에 N이 나온다면은 그 차에도 혹시 비전 루프가 옵션으로 있다면, 지금의 엔진 차들의 N들에서 썬루프 없는 차들이 더 많은 것처럼 이 전기차로 넘어왔더라도 N은 이 루프와 관련된, 그러니까 유리로 된 루프 옵션을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출시한 아이오닉 6가 있지만, 또 그 차도 굉장히 잘 팔리지만, 여전히 아이오닉 5는 지금의 그 위치를 위협당하거나 하지 않을 것 같은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체 불가한, 그러니까 아이오닉 6가 채워주지 못하는 아이오닉 5의 매력이라고 해야지 정확할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바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둘 다 eGMP라는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 있지만, 이 차의 패키징 자체가 세단 베이스냐 아니면 CUV 베이스냐에 의해서 실내 공간에서의 차이가 많죠. 그리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뒷좌석을 앞뒤로 슬라이딩을 하면서 이 공간을 자유자재로 내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장점까지 더 있습니다. 물론 주행과 관련된 모든 부분은 출시가 더 1년 뒤 늦은 신상 모델인 아이오닉 6가 여러 면에서 아이오닉 5보다 우수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고객들의 특성상 이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쓴다면 더 큰 차를 선호하는 가성비가 아니라 가부비가 되겠죠. 가격 대비 부피에 그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아이오닉 6보다는 아이오닉 5의 압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둘을 놓고 고민을 한다면, 여전히 저도 모든 면에서 아이오닉 6가 더 낫지만 그런 공간이라는 매력에 이끌려 가지고 아이오닉 5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5의 그러면 제일 큰 적은 뭐냐라고 생각이 든다면, 갈수록 늦어지고 있는 출고 적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기차 동호회를 자주 들여다보고 출고 인증 같은 거를 보면은 여전히 아이오닉 5는 그 적체 해소율이 높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서 해결이 돼서 계약해놓고 기다림이 길었던 많은 그 목이 길어진 그런 고객들에게 빨리 그들의 품으로 아이오닉 5가 더 많이 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로 유지 보조를 켜가고 있는데요. 여기 도로 포장으로 차선이 양쪽에 없어요. 그럴 때는 앞차의 궤적을 따라서 지금 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차가 속도가 줄어드니까 스마트 회생 제동으로 단계를 알아서 높이면서 간격을 유지를 하고요. 지금 또 길에 차선이 없죠. 그런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아이오닉 5가 이렇게 하얀색 바탕에 이 계기판과 가운데 모니터 색깔, 배경 색깔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리뷰할 때 이걸 검정으로 바꾸거든요. 그거 어디 가서 바꾸는지 좀 보여드리면은, 제일 처음에 설정에서 테마 화면 구성으로 가요. 그런 다음에 그래픽 테마로 가시면은 여기 화이트 테마, 블랙 테마 있죠. 블랙 테마로 이렇게 해주시면 눈이 훨씬 좀 덜 필요할 겁니다. 아니면 주간 야간 이렇게 자동으로 해 놓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야간이니까 블랙 테마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낮에도 블랙 테마로 해 놓는 게 눈에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이오닉 5의 프레스티지에는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옵션으로 있죠. 특히 이제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설정하고 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향 바꿔야 되거나 할 때 화살표를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준다든지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또 재미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고속화도로나 고속도로에서 하이웨이,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행보조 그거를 켜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저기 보이는 것처럼요, 내 바로 앞차의 끝단에다가 밑줄을 그어줘요. 그래서 앞차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할 때 거기에 맞게 조금씩 그 굵은 앞차의 끝에 이렇게 아랫부분에 밑줄의 위치를 앞이나 뒤로 역동적으로 옮겨줍니다. 근데 그게 꽤 정확도가 높고 재미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HDA를 켰을 때 그게 줄이 생기지만, 아니 그걸 일시적으로 끄거나 하잖아요. 그럼 바로 지금처럼 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켜고 갈 때 내 바로 앞차의 끝이 어디까지인지를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안에서 밑줄을 그어 가지고 그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좀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재미 요소가 있어서 좀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앞차가 없기 때문에 밑줄이 사라졌는데요, 저 멀리에서 택시가 앞차가 있으니까 또 밑줄을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밑줄을 좀 없앴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를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게 내비게이션에서 네, 그러니까 증강현실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는 것도 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차 이제 방향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차를 또 따라가 볼게요. 밑줄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여기가 그러니까 고속화도로에서 다른 고속화도로 넘어가는 램프여서 그런지 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일시적으로 좀 껐습니다. 얘가 그냥 내비라는 표시만 나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속화도로의 본선에 들어가면 얘가 또 HDA라는 표시를 다시 보여주면서 그 기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순수하게 보니까 지금처럼 HDA 표시가 꺼져 있을 때는 그 앞차 끝에 밑줄 긋기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안 보이고 있죠? 지금 이제 내부 순환도로로 갈아탔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처럼 HDA 표시가 다시 나오면서 저 앞에 있는 미니에 그 밑바닥 부분에 그 밑줄을 그어줍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일부러 좀 앞차를 더 가까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앞차가 느리게 가니까 어느 이상 이제 간격을 유지하면서 바꾸지 않죠. 그럼 다른 차를 한번 추적해 볼게요. 저 앞에 소나타 택시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화면이 범위가 아래 위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 앞쪽으로 너무 멀어질 때는 그 줄의 길이를 좀 줄입니다. 그리고 가까워지면 다시 아래로 내리면서 좀 이렇게 늘리고 그렇게 원근감을 표시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가던 차가 옆으로 가니까 줄을 절로 옮겼고요. 그 앞에 있는 버스가 나타나니까 또 짧은 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좀 재미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면 네, 앞에 있는 버스의 제일 아랫부분에 저렇게 파란 줄을 이 좌우로 그었습니다. 그래서 간격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점이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편리하기도 하고요. 근데 좀 제가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저의 키가 어느 정도인지 이 시스템이 알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제 앉은 키에 맞는 그 밑줄의 위치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그 줄이 점점점 아래로 오면서 좌우로 넓어지죠. 네, 그런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제 이 차의 리뷰를 마치면서 제가 주행한 전체 총 주행 거리와 총 누적 전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차를 받아서 634.6km를 탔고요. 1kWh당 4.9의 그 복합 전비를 보여줬습니다. 이 발표된 숫자상으로는 복합 전비가 4륜의 20인치 휠 기준으로 4.4로 되어 있었는데 이 전비는 이제 3번의 와인딩 로드 리뷰를 포함한 네,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전비로 나올 수 있는 악조건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더 좋으면 좋았지 나빠질 수는 없다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을에 아이오닉 6가 나오면서 전기차 동호회에서도 출고 인증 같은 거를 보면 아이오닉 5는 좀 1년 번호가 올라가는 게 늦은데 아이오닉 6는 뭐 확 올라가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좀 길게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의 이 아이오닉의 인기는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대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아이오닉 6와 5를 많이 비교를 하실 텐데요. 네, 1년 뒤에 나온 아이오닉 6가 특히 구동계통, 모터의 제어, 조작의 어떤 섬세한 단계들을 촘촘하게 더 해놓은 거, 이런 많은 면에서 그 1년 차이 때문에 아이오닉 5보다 좋아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오닉 5의 좀 독보적인 위치는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에서 이 다리 공간, 그 다음에 이 상반신을 위한 공간이 모두 넉넉하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공간의 싸움에서 훨씬 우위에 있는 점은 여전히 아이오닉 5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혼자나 앞에 2명까지 타시는 분들에게는 아이오닉 6가 더 매력적이고 맞는 선택이 되겠지만, 근데 3명 이상의 사람이 탈 일이 자주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아이오닉 5가 더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 여전히 아이오닉 5를 고를 것 같습니다. 둘을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입장에 제가 놓인다면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3년형 아이오닉 5 H트랙을 타보면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22년형도 좋은 차였고, 걔는 이제 과거형이죠. 그리고 23년형으로 된 아이오닉 5는 여전히 좋은 중이다, 그러니까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오래전에 계약해 놓고 좀 긴 대기기간 때문에 피로감에 좀 눌려있는 분들, 그런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고대하던 차량 출고일이 오고 나면 그간의 마음고생은 싹 잊혀질 거다 하는 점도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년 전에 아니면 그 이상 전에 했던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도 차를 출고 받으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오닉 5의 가장 큰 라이벌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그 납기, 그러니까 긴 납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만 어떻게 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얘의 인기는 계속 더 점점점 증가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23년형 아이오닉 5 H트랙 프레스티지 20인치 휠 사양의 일상주행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를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저의 리뷰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